지금 세계 국제 행사 시장에서 믿기 힘든 변화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오랫동안 일본이 가장 익숙했던 깐깐한 서양 투자자들의 시선이 전혀 다른 한국 도시로 향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도시는 서울이 아니었습니다. 부산이었습니다. 사람들은 묻기 시작했습니다. 왜 철저한 일본 대신 부산이냐고요? 심지어 행사 당일 억수같이 쏟아지는 폭우 속에서 최고 귀빈의 1급 비밀. 서류가 흔적도 없이 사라지는 최악의 사고까지 터졌는데 말입니다. 콧대 높은 서양 기획사들은 이 낯선 행사가 처참히 실패할 거라고 단정지었죠. 그런데 그들의 오만한 생각을 완전히 뒤집을 놀라운 기적이 벌어졌습니다. 대체 비바람 몰아치던 부산에서 어떤 일이 벌어진 걸까요? 지금 공개됩니다. 그 전에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한국이 최고라고 생각하신다면 댓글에 한국 최고라고 남겨주세요. 어디서 듣고 계신지도 남겨주세요. 그날 억수같이 쏟아지는 폭우 속에서 길 한가운데 멈춰선 귀빈 전용 차량을 봤을 때 전 정말 숨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최고 인사의 1급 비밀이 담긴 서류. 가방마저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는 소식을 들었을 땐 제 모든 경력이 여기서 끝장났다고 확신했거든요. 제 이름은 클로이입니다. 나이는 32살이고요. 프랑스 파리에 본사를 둔 세계적인 국제회의 기획사에서 12년째 수석 기획자로 일하고 있죠. 전 세계를 돌며 가장 까다로운 국제 행사를 기획하고 투자자들을 조율하는 게 제 일이에요. 그런 제가 처음 한국 사람들을 만나 함께 일하게 된 건 2026년 5월이었습니다. 매년 일본 도쿄나 중국 상하이에서만 열리던 엄청난 규모의 국제기술 정상회의를 올해 처음으로 한국의 서울과 부산으로 옮긴 게 바로 저였어요. 30명의 깐깐한 다국적 최고 경영자들을 모시고 한국에 온 건데 사실 처음엔 한국 측 협력사들을 전혀 믿지 않았습니다. 32살이라는 젊은 나이에 이 자리까지 오르면서 겪은 수많은 서양의 거대 기업들에 비하면 한국은 그저 딱딱한 업무 지침서도 제대로 안 갖춰진 엉성한 곳이라고 무시했거든요. 행사를 석 달 앞두고 사전 점검을 위해 처음 한국 담당자들을 만났던 날, 그들은 제가 내민 수백 쪽짜리 기획서를 보고도 땀 한 방울 흘리지 않았어요. 오히려 저에게 걱정하지 말라며 따뜻한 차를 내밀더라고요. 전속으로 헛웃음을 쳤죠. 늘 완벽한 전산망을 자랑하는 일본의 거대 자본도 쩔쩔매는 행사인데 이름조차 생소한 한국의 작은 기획사가 이걸 해내겠다고 장담하는 게 기가 찼으니까요. 게다가 그들이 준비한 첫 일정표는 서방 국가들의 철저한 기준에서 보면 구멍투성이처럼 보였습니다. 초 단위로 쪼개진 돌발 상황 대책보다 참가자들의 식사나 휴식 같은 인간적인 부분에 더 치중해 있었거든요. 전속으로 100번도 넘게 후회했어요. 그냥 문제없이 돌아가던 방식대로 도쿄로 갈 걸 왜 무리해서 이 낯선 한국을 선택했을까 하고 말이죠. 30명의 귀빈 중에는 예민하기 짝이 없는 유럽의 투자자들도 섞여 있었는데 말이에요. 심지어 불과 60년대까지만 해도 전쟁의 폐허였던 나라가 수십 년간 국제 행사를 주름잡던 선진국들의 세밀함을 어떻게 따라오겠냐는 오만한 편견도 컸습니다. 하지만 그건 제 멍청하고 뼈아픈 착각이었습니다. 서양인인 제가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던 그들의 헐렁해 보이는 방식은 단순히 종이 쪼가리에 적힌 얕은 수준의 대책이 아니었거든요. 진짜 상상조차 못한 거대한 위기가 닥쳐왔을 때 한국인들이 보여준 모습은 제 평생의 가치관을 송두리째 뒤흔들어 놓았습니다. 본격적인 첫 행사가 열리던 부산에서의 둘째 날 아침이었어요. 하늘에 구멍이라도 뚫린 것처럼 엄청난 폭우가 쏟아졌죠. 30명의 귀빈들을 태운 전용 차량이 행사장으로 향하던 중이었는데 갑자기 차체가 크게 요동치더니 도로 한가운데서 멈춰 서고 말았습니다. 급기야 차량 앞부분에서 시커먼 연기까지 피어오르더라고요.
그때 맨 앞자리에 앉아있던 65살의 유럽 투자자 한 분이 사색이 된 얼굴로 비명을 질렀어요. 그분은 수백억 원 단위의 거대한 자금을 굴리는 아주 깐깐한 분이었는데 덜덜 떨리는 손으로 빈 좌석을 가리키며 자기 옆자리에 두었던 서류 가방이 감쪽같이 사라졌다고 외치는 거예요. 그 가방 안에는 이번 회의에서 발표할 차세대 기술 관련 핵심 기밀 문서가 들어있었거든요. 전 정말 눈앞이 새하얘지면서 손끝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3년 전 이웃나라에서 열린 국제 행사 때가 끔찍하게 떠올랐거든요. 그때도 비슷한 분실 사고가 있었는데 그곳 기획사 직원들은 자기들 소관이 아니라며 책임을 미루기 바빴고 관청에 신고한 뒤 그저 뒷짐만 지고 방관하는 바람에 행사가 완전히 망가졌었죠. 만약 서양의 콧대 높은 기획사들이었다면 어땠을까요? 자신들의 사전 지침서에 없는 돌발 상황이라는 이유로 당장 계약 파기를 운운하며 차갑게 돌아섰을 상황이었습니다. 게다가 창밖의 비는 갈수록 거세지고 귀빈들의 얼굴에는 불만과 짜증이 턱 밑까지 차오르기 시작했어요. 전속으로 입술을 꽉 깨물며 모든 게 끝났다고 생각했습니다. 이 낯선 한국 땅에서 그것도 앞이 안 보일 정도로 쏟아지는 폭우 속에서 잃어버린 가방을 무슨 수로 찾겠어요? 게다가 길 한가운데 멈춰버린 이 육중한 차량은 또 어쩌고요. 그런데 그때 저희와 함께 탑승해 있던 한국 측 총괄 책임자의 행동이 절 완전히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그는 당황하기는커녕 아주 침착하고 단단한 눈빛으로 통신기를 집어들더군요. 그 순간부터 눈앞에 펼쳐진 그들의 움직임은 제가 12년 동안 전 세계 어디에서도 본 적 없는 경이로운 광경이었습니다. 한국 책임자는 곧바로 자리에서 일어나 귀빈들을 향해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리고 흔들림 하나 없는 아주 또렷한 목소리로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조금도 걱정하지 마십시오. 45분 안에 여러분을 쾌적하게 행사장으로 모시고 잃어버린 가방도 반드시 찾아내서 단상 위에 올려두겠습니다. 솔직히 그 말을 듣고 전 어이가 없어서 헛웃음이 다 났어요. 45분이라니요? 여긴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는 낯선 도로 위였고 가방이 어느 지점에서 사라졌는지조차 아무도 모르는 상황이었잖아요. 그냥 화가 난 귀빈들의 입을 막으려고 내뱉는 얄팍한 거짓말이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제 섣부른 의심은 곧바로 산산조각 났습니다. 그가 통신기에 대고 짧고 굵게 몇 마디 지시를 내리자마자 불과 6분 30초 만에 근처에서 대기 중이던 똑같은 크기의 최고급 예비 차량 세대가 저희 앞에 미끄러지듯 도착하는 거예요. 정말 입이 떡 벌어져서 아무 말도 안 나오더군요. 보통 서양에서는 비상 차량을 부르려면 최소 한두 시간은 좋게 걸리거든요. 복잡한 서류 절차와 윗선의 승인을 거쳐야 하니까요. 하지만 한국 사람들은 달랐어요. 그들은 만약의 사태를 대비해 행사장 10분 거리 안팎에 항상 여벌의 차량을 대기시켜 두고 있었던 겁니다. 종이 쪼가리에 적힌 허울 좋은 대책이 아니라 진짜 현장에서 바로 굴러가는 굳건한 방어막을 쳐둔 거였죠. 차량을 갈아타는 과정에서도 놀라움의 연속이었습니다. 귀빈들이 비를 한 방울도 맞지 않게 하려고 한국 직원들이 커다란 우산을 겹쳐들고 인간띠를 만들어 길을 터주더라고요. 나중에 알고 보니 그들은 삼성이나 현대 같은 굴지의 대기업들이 요구하는 깐깐한 일정을 수십 번씩 치러내며 한계까지 단련된 사람들이었던 거예요. 그들의 말끔한 겉옷과 정장 구두가 흙탕물에 푹푹 빠지는데도 얼굴에는 찡그린 기색 하나 없었어요. 오히려 손님들이 행여나 미끄러질까봐 자기 어깨를 단단히 내어주며 온몸으로 거센 비를 막아내더군요. 60년대 참혹한 전쟁의 폐허를 딛고 세계적인 선진국으로 일어선 이 나라. 사람들의 끈질긴 인내심과 책임감이 피와 땀 속에 흐르고 있다는 걸 그때 처음 피부로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그 헌신적인 모습을 보며 전 처음으로 제가 알던 알량한 상식에 커다란 금이 가는 걸 느꼈습니다.
하지만 가장 치명적인 문제는 여전히 남아 있었죠. 바로 흔적도 없이 사라진 그 1급 비밀 서류 가방이었습니다. 그걸 찾지 못하면 이 눈물겨운 희생도 결국 모두 물거품이 될 게 뻔했으니까요. 행사장으로 향하는 쾌적한 예비 차량 안은 그야말로 숨막히는 정적이 흘렀습니다. 1급 비밀 문서를 잃어버린 65살의 서양 최고 투자자는 창백해진 얼굴로 입을 굳게 다물고 있었고, 전 덜덜 떨리는 두 손을 허벅지 아래로 꽉 누른 채 눈치만 살피고 있었죠. 속으로는 런던 본사에 어떻게 사표를 제출해야 할지, 그 어마어마한 배상금은 무슨 수로 물어내야 할지 세마느라 머리가 터질 것만 같았습니다. 그런데 조수석에 앉은 한국 측 총괄 책임자는 전혀 다른 움직임을 보이고 있더군요. 그는 2대의 무선 통신기를 양손에 쥐고 끊임없이 어딘가로 연락을 돌리고 있었습니다. 귀를 기울여 들어보니 단순히 관할 경찰서에만 매달리는 게 아니었어요. 우리가 방금 전 거쳐온 복잡한 환승역의 영무원들, 기차역 주변 시장 상인들, 심지어 지역 택시 기사들의 연락망에까지 협조를 구하고 있었던 겁니다. 만약 제 고향이나 서방 국가였다면 어땠을까요? 그저 뻣뻣한 규정대로 관청에 분실 신고서 한 장 달랑 접수하고 기약 없이 기다리는 게 전부였을 겁니다. 자기들 소관 밖의 일이라고 차갑게 선을 그었겠죠. 하지만 그들은 달랐습니다. 마치 거대한 그물망을 촘촘히 짜듯이 관청과 민간을 가리지 않고 총동원하고 있었어요. 무엇보다 저를 충격에 빠뜨린 건 그들의 탐색 방식이었습니다. 기계적인 전산망 기록이나 화면에만 의존하는 게 아니라 현장 사람들이 직접 빗속을 뚫고 발로 뛰며 눈으로 샅샅이 훑어주고 있더라고요. 상점 주인들은 장사를 미뤄두고 쓰레기통 주변을 살펴주고 청소하시는 아주머니들은 층계참을 일일이 오르내리며 구석을 뒤져주고 있었습니다. 얼굴 한 번 본 적 없는 낯선 외국인의 가방 하나를 찾기 위해 비 오는 거리에 수많은 한국인들이 우리 대신 끔찍하게 치열한 보이지 않는 전쟁을 치러주고 있었던 겁니다. 차량이 무사히 본 행사장 입구에 도착했을 때 넋이 나간 저희를 맞이한 건 뽀송뽀송하고 따뜻한 수건과 갓 끓여낸 맑은 차였습니다. 바깥은 여전히 하늘이 무너질 듯 폭우가 쏟아지고 가장 중요한 비밀 가방은 행방불명인 이 지옥 같은 찰나에도 겉으로 보이는 행사장 내부는 소름 돋을 정도로 평온하게 돌아가고 있었어요. 한국 직원들은 마치 아무 사고도 없었다는 듯 환하고 든든한 미소를 지으며 30명 귀빈들의 젖은 겉옷을 정성껏 받아들었습니다. 하지만 굳게 닫힌 상황실 문 뒤에서 벌어지는 일은 완전히 딴판이었습니다. 전숨이 막힐 듯 불안해서 복도 구석을 서성이고 있었는데 살짝 열린 문틈 사이로 마주한 광경에 그만 말문이 막히고 말았죠. 현장을 쉴 새 없이 뛰어다니느라 흙투성이가 된 한국 직원들이 젖은 머리칼을 쓸어 올리며 사방으로 무전을 치고 있었거든요. 비를 흠뻑 맞은 구두는 진흙으로 엉망이었고 누군가는 종아리가 긁혀 붉은 피가 배어 나오는데도 아랑곳하지 않은 채 화면만 뚫어지게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그때 핏발선 눈을 한 총괄 책임자가 문을 열고 나와 제 어깨를 가볍게 짚었습니다. 그 순간 전 똑똑히 느꼈어요. 듬직해 보이던 그의 손끝이 미세하게 파르르 떨리고 있다는 걸 말입니다. 그제야 뼈저리게 깨달았습니다. 그들 역시 피가 마르도록 두렵고 초조하다는 걸요. 그 잃어버린 가방이 이 거대한 국제 행사를 얼마나 무참히 박살낼 수 있는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던 겁니다. 하지만 서양의 거대 기획사들처럼 계약서를 들먹이며 책임을 회피하거나 지레 포기해버리는 대신 그들은 그 엄청난 압박감을 철저한 침묵 속에서 온몸으로 견뎌내고 있었습니다. 손님 앞에서는 가장 평온하고 단단한 방패가 되어주고 보이지 않는 뒤편에서는 뼈를 깎는 인내와 집념으로 책임을 다해내는 사람들. 그 묵직하고 거룩한 뒷모습 앞에서 전 그동안 제가 한국 사람들을 얕보며
품었던 얄팍한 편견이 너무나 부끄러워 쥐구멍에라도 숨고 싶은 심정이었습니다. 상황실에 묵직한 공기를 찢고 무선 통신기가 날카롭게 울린 건 행사가 시작되기 불과 25분 전이었습니다. 다급하게 통신기를 귀에 가져다 댄 책임자의 굳어있던 얼굴에 처음으로 옅은 떨림이 일더니 이내 깊은 안도의 한숨이 터져나왔습니다. 마침내 찾았다는 거였어요. 전 다리에 힘이 풀려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놀라운 건 그 가방을 찾아낸 사람이 관청 소속의 전문 인력도 수색대도 아니었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거쳐왔던 환승역 근처에서 작은 식당을 운영하시는 63살의 아주머니셨습니다. 비가 들이치는 길가에 떨어진 낡은 가방을 주우신 아주머니는 사실 그 안에 든 게 얼마나 중요한 문서인지도 전혀 모르셨대요. 그저 낯선 이방인이 비를 맞으며 허둥대던 짠한 모습을 기억하시곤 장사도 접어둔 채 빗속을 30분이나 걸어 유실물 보관소까지 직접 가져다 주셨다는 겁니다. 더 기가 막힌 건 그 가방의 잠금 장치가 전혀 망가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귀중한 기밀들이 비 한 방울 맞지 않고 뽀송뽀송한 상태 그대로 유지되어 있었습니다. 유럽의 어느 유명한 대도시였다면 10중 8구 끔찍한 소매치기범들의 표적이 되어 내용물이 흔적도 없이 사라졌을 텐데 말이죠. 심지어 아주머니는 겉에 묻은 흙탕물을 자신의 낡은 앞치마로 깨끗하게 닦아서 맡겨두셨더라고요. 눈앞에 무사히 돌아온 가방을 보며 전 이것이 단순한 행운이 아니라 이 나라 평범한 사람들이 품고 있는 지독할 만큼 따뜻한 양심이라는 걸 뼈저리게 깨달았습니다. 행사 시작 10분을 남겨두고 귀빈 대기실로 들어갔을 때 최고 투자자의 얼굴은 이미 끔찍한 절망으로 잿빛이 되어 있었어요. 하지만 우리 측 총괄 책임자가 정중하게 허리를 굽히며 두 손으로 서류 가방을 내밀자 그분의 두 눈이 믿을 수 없다는 듯 커다랗게 벌어졌습니다. 가방을 건네받고 문서를 확인하던 그 깐깐하고 차가운 분의 굵은 손마디가 덜덜 떨리더군요. 도대체 이 끔찍한 악천후 속에 어떻게 이걸? 그분이 놀라 말을 잇지 못하자 한국 책임자는 그저 옅고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혹시나 다치거나 불편하신 곳은 없으신지 되묻더군요. 자신이 등 뒤에서 얼마나 피 말리는 끔찍한 전쟁을 치렀는지 식당 아주머니가 비를 맞으며 얼마나 고생하셨는지 단 한마디도 자랑하거나 생색내지 않았습니다. 그건 계약서에 적힌 단순한 의무를 넘어선 낯선 손님을 향한 숭고한 예의이자 배려였어요. 그날의 회의는 제가 12년 동안 전 세계를 돌며 진행했던 수많은 국제 행사 중 가장 압도적이고 완벽한 자리였습니다. 기밀 문서를 바탕으로 한 발표는 훌륭하게 끝났고 참석한 30명의 각국 대표들은 눈부신 발표. 내용보다 폭풍우 속에서도 흔들림 없이 위기를 넘긴 한국인들의 든든함에 입을 다물지 못했죠. 예전에 거대한 자본만 믿고 아나무인으로 굴던 주변국의 콧대 높은 기획사나 규정만 내세우며 책임 회피에 급급했던 서방 국가의 삭막한 태도와는 하늘과 땅 차이였습니다. 그날 밤 굳게 닫혀있던 서양 투자자들의 지갑이 기적처럼 열렸고 엄청난 규모의 투자 약속이 그 자리에서 쏟아져 나왔습니다. 모든 일정이 끝나고 출국을 위해 다시 공항으로 향하던 날, 전 처음으로 한국 담당자의 두 손을 꽉 맞잡았습니다. 저도 모르게 눈시울이 붉어져서 입술이 다 떨리더라고요. 12년의 경력 내내 전 늘 거대한 자금과 빽빽한 지침서만이 사람을 완벽하게 움직인다고 믿어왔습니다. 하지만 이 나라에서 겪은 짧고 강렬한 시간은 제 안의 모든 오만함을 산산조각 내버렸죠. 60년대의 참혹한 전쟁 잿더미 속에서 출발해 오늘날 세계적인 수준으로 우뚝 선 대한민국의 힘. 전 그게 단순히 똑똑한 머리나 뛰어난 두뇌 덕분이라고만 생각했어요. 하지만 아니었습니다. 끔찍한 위기 앞에서도 결코 남을 탓하지 않는 끈질긴 책임감, 말조차 통하지 않는 이방인의 잃어버린 물건을 찾기 위해
자신의 밥벌이마저 미루는 평범한 사람들의 따뜻한 마음, 그리고 서류보다 눈앞의 약속을 더 무겁게 여기는 지독한 뚝심. 그것이 바로 지금의 놀라운 기적을 만든 진짜 저력이었습니다. 지금도 프랑스 파리 본사에서 새로운 대형 행사를 기획할 때면 전 가장 먼저 한국 측의 일정표부터 꼼꼼히 확인합니다. 그리고 깐깐하고 의심 많은 서양 임원들에게 자신있게 쏘아붙이듯 말하죠. 겉보기에 화려하고 그럴싸한 장소를 원한다면 다른 곳을 찾아봐도 좋지만 어떠한 재난과 위기 속에서도 결코 당신의 등 뒤를 포기하지 않을 진짜 동반자를 원한다면 무조건 한국으로 가야 한다고요. 비바람 몰아치던 부산의 그 낯선 거리에서 제가 벅찬 눈물과 함께 배운 건 이 세상을 진짜로 움직이는 건 얄팍한 종이 쪼가리가 아니라 결국 사람의 뜨거운 진심이라는 사실입니다.